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 기술로 집을 직접 지은 아이비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들,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요약드린 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려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 어떻게 수입하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ICF 블록을 실제로 어떻게 수입을 했는지 제가 경험했던 과정을 되짚어 드리면서 여러분께 참고가 되는 그런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 ICF 블록을 수입해야 될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업자와 실질적인 이제 컨택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대금 지불 전까지 해야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업체와 품목별로, 그러니까 뭐 직선 블록이 있을 수 있겠고 코너 블록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자재들이 필요한데, 그런 품목별로 수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량을 결정해야 되는 방법은,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뭐 스케치업을 직접 그려가지고 일일이 블록을 세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자에게 도면을 보내주면은 공급자가 그 도면을 바탕으로 어떤 블록이 몇 개가 필요한지 그 숫자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에게 문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공급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엑셀로 된 시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를 달라고 해가지고 건물의 높이, 뭐 폭, 가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개구부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코너의 그 숫자, 그 다음에 코너의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 입력을 하면은 그 블록이 어떤 게 몇 개가 필요한지를 계산해주는 그런 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 전체 수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는 이제 한번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수입을 한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을 받을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유분을 한 10% 뒀습니다. 근데 그 여유분을 10% 두지 않고 아예 그냥 창문과 개구부를 다 덮어버리는 식으로 계산하기 그럼 상당히 편하겠죠. 덮어버리는 수량으로 주문하는 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숫자를 일단 정확한 숫자를 도출을 하고 그것에 따른 여유분을 어느 정도 감안함으로써 최종적인 수량을 결정을 하고, 그 수량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공급업체와 가격을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그 가격 협상의 룸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그렇게 가격 협상을 하지 않고 대부분은 그 리스트 프라이스, 그러니까 정가표에 있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의 여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찔러보는 것이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격까지도 다 합의가 되면은 주문을 확정을 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 확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쪽에서 그쪽에 수량을 뭐 이런 가격에 몇 개 사겠습니다 하고 보내게 되면은, 그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이, 이거는 여기 세일즈 오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공급자가 보내준 겁니다. 제가 보내준 거를 바탕으로 이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컨퍼머터리, 그러니까 확인하는 세일즈 오더 이렇게 보내는데, 제 경우에는 그냥 세일즈 오더라고 해서 그쪽에서 양식을 보내줬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고 어디로 뭐 배송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품목별로 수량, 단가, 뭐 이렇게 해서 전체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주문을 확인해서 맞다라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쪽에서 그 대금 청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대금 청구서는 인보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인보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보내게 됩니다. 잠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재 가격만 한 1,500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구입할 당시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했는데요. 그때 지불한 가격이 13,000불, 저희 집을 짓는데 13,000불.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건 값이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올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금, 청구 및 송금이 이제 그 다음에 따르게 되는데요. 일단 그쪽에서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를 보내게 되면은, 커머셜 인보이스 보면 이제 공급자, 이쪽에 제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단가, 가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공급자가 이 인보이스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만 보내서는 대금을 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쪽에서 어느 은행 계좌로 보내라 하는 그 은행 계좌 정보를 같이 보내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와이어 트랜스퍼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은행 계좌가 있는데, 여기에 그 중요한 거는 뭐 은행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이 반드시 일치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는 은행 이름이 같은 은행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름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이름을 반드시 정확하게 한 동시에 이쪽에 있는 그 코드도 정확하게 병기를 해서 정확한 구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 수입하시는 구매자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자가 해야 될 일은 이 인보이스랑 그 은행 정보를 받으면은 은행에 가서 정확하게 그 송금을 해야 됩니다. 아까 했던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공급업자에게 정확하게 돈이 도착하도록 그 송금을 해야 되고, 은행에서 송금 영수증 사본을 영문으로 받아서 그것을 공급업자에게 송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이 실질적으로 사본은 이 송부한 날짜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업자가 대금을 수취하는 날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넘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는 한 일주일 이내에 다 끝나게 되는데, 사본을 송부를 하면은 그 사본에 따라서 공급업자가 그쪽의 은행이랑 계속 확인을 합니다. 대금이 입금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입금이 되면은 대금이 수취되었다라고 이쪽으로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럼 이제 대금까지 지불이 됐기 때문에 물건을 이제 저희가 가져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적을 하게 되는데, 공급업체에서 이제 제일 먼저 저희한테 알려주는 건 생산 일정하고 그 다음에 예상 출고일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위치 또는 창고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자기네 상품의 그 크기를 봤을 때, 컨테이너를 한 개를 대라 또는 2개를 대라 하는 그런 그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일정에 따라서 출고일 결정이 되고, 그 출고일과 출고 위치에 맞춰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가 제공을 해라. 그러면 자기네가 선적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보를 받게 되면 구매자는 국내에서 운송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운송업체는 그 국내에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운송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깝고 뭐 서비스 좋은 그런 운송업체를 선정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운송업체에다가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공급업자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출고일, 출고 위치, 뭐 컨테이너 크기, 수량, 그 다음에 인보이스 이런 것들을 그 운송업체에다 제공을 하고 운임을 견적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운임이 드는지 이거는 반드시 운임 견적은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자료들을 다 그 운송업체에서 주게 되면은 일단 그때부터는 그 구매자는 그 할 일이 없어집니다. 구매자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운송업체가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컨테이너를 지정된 숫자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배차를 하고 물건을 수취를 하면서 공급업자로부터 선화증권, BL이라고 하는데요. 선화증권과 물품명세서, 패킹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운송업체가 수취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되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과 물품명세서를 운송업체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제 그 오른표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게 선화증권, Bill of Lading이라고 되어 있죠. 선화증권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좀 삭제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패킹리스트,
어떤 물품이 몇 개 그 패킹이 되어 있다 하는 그 아주 상세하게 적혀야 됩니다. 이것을 세관에서 일일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반드시 상세하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적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그 운송이 되는데 운송 기간은 대개 2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운송이 되는 동안에 이제 그 운송이 되는 동안에 운송회사는 이제 선화증권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품명세서 운송회사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그 공급업체로부터 어떤 대금 청구서, 요 대금 청구서를 운송회사에다가 마찬가지로 그 주면은 운송회사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통관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수입업자, 그러니까 그 우리 건축주가 되겠죠. 건축주는 통관을 위해서 관세사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관세사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관세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관세사는 그냥 통관 업무만 대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런 관세사는 대부분 운송회사가 그 관세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회사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선정을 하면은 통관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세사에다가 구매자가 공급업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제공해야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운송회사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구매자가 공급업체에게 요청해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원산지 증명, 우리는 이제 미국과 FTA가 그 체결돼 있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제, Made in USA,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선적, 그렇게 된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만 있으면은 관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관세가 예전에 8%였었는데 물품 대금은 8%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몇백만 원 하니까요. 이 원산지 증명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그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그 화학물질, 이것도 그 스티로폼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조성으로 됐는지 화학 조성에 대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유해화학물질의 그 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명세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운송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그 운송회사에서 받아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운송회사에서 관세사에 직접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취급설명서, MSDS, 그러니까 물품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그 설명서, 이거는 그 필수적으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사진, 컨테이너를 어떻게 봉인했는지 그 사진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가 그 원산지 증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선적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그 다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화학 조성 그 분석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여기에 이제 CAS 레지스트리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반드시 포함이 된 화학 조성 그 자료를 공급업체로부터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공급업체의 그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공급업체의 책임자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서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표가 이것이 그 MSDS 취급 설명서가 되겠고요. 이거는 한 굉장히 깁니다. 여기 보시면은 6페이지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6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자료를 같이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요게 컨테이너 봉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봉인 번호가 있죠. 이 봉인의 의미는 그 공급업자가 이것을 딱 문을 닫았을 때 이 문을 그 중간에 아무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건이 이 봉인이 뜯어졌다는 것은 중간에 누군가가 컨테이너를 열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상한 물건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물건이 빠져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봉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누구의 책임인지를 반드시 물어야죠. 대부분은 이제 운송회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그 공급업체로부터 받아서 물품을 인수를 받으셨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봉인은 이런 시건 장치, 물건 컨테이너를 잠그는 장치에 반드시 봉인을 하도록 공급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착됐을 때 이 봉인이 아니라 다른 봉인이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엑스레이로만 검사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컨테이너를 열어서 검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는 세관에서 먼저 이 사진을 확인하고 컨테이너를 엽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컨테이너를 열고, 이 봉인이 일단 해체가 되기 때문에 세관에서 열기 위해서는 물품 확인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세관 봉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제공한 봉인이 있거나 아니면 세관에서 붙인 봉인이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중간에 누군가 그 세관과 공급업자 이외에는 이 컨테이너를 열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건이 관세사를 통해서 통관이 완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관 완료 통보를 관세사로부터 받게 되고, 운송회사 운임과 통관 관련된 관세사 요금 그거를 청구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운송회사에다가 한꺼번에 지불을 하면은 운송회사가 통관사에다가 통관 관련 수수료까지도 다 이제 지불을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운송회사에서 또 국내 운송비를 별도 납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불을 하게 되면은 운송회사에서 이제 국내 운송까지도 해서 문 앞에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건이 저희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봉인을 확인을 하고 하역을 하면은 이제 집 지을 준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거쳤던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아주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제가 물건이 도착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찍지는 않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물건이 도착해서 지게차를 불러가지고 하역 준비를 해놓고 저와 운전자가 같이 이 봉인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봉인을 확인하는 사진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를 봉인을 해체하고, 봉인 확인이 끝난 다음에 봉인을 해체하고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이렇게 선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집 지을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입 과정이 아무도 안 해본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좀 두려움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막상 부딪혀 보니까 문제가 있을 부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투명한 그런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관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언제든지 제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진짜 수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